지역 이슈를 속 시원히 풀어보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오는 6월 1일 열리는 지방선거에 정치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대선에 나타난 지역 민심 살펴보고 있는데요. 대선 민심이 지방선거의 향방을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입니다. 박빙의 승부를 펼쳤던 이번 대선, 하지만 부천은 여전히 민주당이 11%나 많은 지지를 얻었습니다. 대선은 승리했지만 국민의힘에게 부천은 쉽지 않은 지역인데요. 대선에 나타난 부천의 민심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두 분 소개합니다. 조용익 변호사와 이재진 수원대 교수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진행하기에 앞서 설명드릴 게 한 가지 더 있는데요. 현행 선거법은 선거 90일 전 예비 후보자들의 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보도, 토론, 시사 프로그램에 한해서 허락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본 프로그램은 선거 유불리 내용에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자, 유례 없던 초박빙 선거였던 이번 대선, 두 분은 대선 결과를 어떻게 평가하시는지부터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조용익 변호사님 먼저 네. 하실까요? 그러니까 이번 선거는 역대 대선 결과 중에 가장 최소 차 0.73%였죠. 그리고 전국에는 수도권의 민심이 결국에는 승패를 가름했지 않느냐. 결국 서울에서 31만 표 차이가 결국 24만 표를 넘어서 대선 결과를 영향을 미쳤다고 봐야 되는데요. 그동안에 이제 그 수도권의 부동산 민심이 많이 작동했던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40대의 투표율이 좀 떨어졌던 것도 그 대선 결과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 이번 대선에서 그 안철수 후보의 막판 단일화에 대한 그 논란과 그 결집 이런 게 영향을 미쳤을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이준석 대표의 그 세대 포이론과 관련해서 그 이대 남과 이대 녀 간의 이 갈등, 이래서 막판에 2030 여성들이 결집해서 투표에 참여했던 것이 투표 결과에 상당한 영향을 끼쳤고, 이선 대선 후에 2030이 다수가 민주당에 입당하는 그런 결과로까지 이어졌는데, 어찌됐건 민주당에서는 이 결과가 되게 아프고 그동안에 그 정부 여당으로서 정책을 했던 입장에서는 많이 좀 부족했고 반성해야 될 부분을 찾아서 앞으로 다시 또 국민들께 보이고 새로운 길을 또 방향을 제시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재진 교수님 의견도 좀 듣겠습니다. 네,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는 지난 2017년에 있었던 탄핵 당시, 탄핵 직후의 선거하고는 좀 달라진 양상들을 많이 보였던 것 같아요. 네. 그 중에서도 특히 당대 당의 결집이 굉장히 심했었고요. 특히 이제 세대 그리고 성별 간의 투표의 어떤 대립 형상이 굉장히 크게 나타났던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지난 5년 동안 이제 문재인 정부, 특히 민주당 정부가 집권 여당으로서 네. 활동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국민들이 이제 평가가 일부 반영되었다라고도 보여지고요. 특히 이제 경선 과정에서 여러 가지 또 문제점들이 또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민주당 후보의 경선 과정에서 나타났던 일부 문제들로 인해서 불공정 시비가 좀 있었고요. 그로 인해서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했던 분들이 국민의당 후보를 지지하는 양상도 보였고요. 후보자 및 배우자에 대한 리스크도 있었던 그런 선거들이었었는데, 궁극적으로는 전체적으로 그 여론조사상의 추이를 살펴보면 아무래도 이제 정권 교체 여론이 굉장히 높았죠. 그러한 것들이 국민의 투표라고 하는 민심으로 나타난 결과가 이번 선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합니다. 네. 조 변호사님, 지금 지난 선거 때, 지난 개표 때, 좀 부천에서 저희가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어요. 네. 자정이 넘어서 1시가 다 돼서 개표를 시작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문제가 지금 또 우려가 돼요. 일단 당시 상황이 왜 그랬는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대선 개표를 보니까 12시 반이 되면서 이 윤석열 후보가 이제 앞서가기 시작했는데, 부천은 새벽 1시가 되도록 개표를 안 해서 네. 그 민주당 강세정이 부천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는데, 예. 결국 부천에 새벽 1시쯤에 개표가 시작됐는데, 선관위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부천이 2019년도에 10개의 광역동으로 예. 행정이 체제가 개편됐는데, 투표는 36개 동에서 투표를 했고, 그 36개 동에서 투표한 투표함을 또 이동을 해서 10개 동으로 다시 또 재분류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꽤 많은 시간이 소요됐고,
그러다 보니까 개표가 늦어졌다 이렇게 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도 이제 다음 선거에서도 이런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좀 점검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개선할 시간이 얼마 없어서 지금 6월 1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투표율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이 교수님, 지금 부천 투표율이 76.3%, 경기도 평균보다 낮았어요. 예. 상동은 한 80% 정도가 나왔고, 또 심곡동은 한 68%. 이게 네. 격차들이 많이 커요. 이거 예.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번에 방금 말씀하시는 것처럼 대통령 선거에 비해서 경기도가 조금 낮았고 또 부천시는 그거보다 조금 낮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2017년에 있었던 대통령 선거를 보았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평균 투표율에 비해서는 경기도가 조금 낮았고요. 부천시가 또 거기에 비해서 조금 낮았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추이는 이제 그러한 양상이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그 중에서 특정 동의 투표율이 68%로 낮았다라고 하는 문제는 지난 2020년도에 있었던 총선을 기준으로 네. 해서 살펴보면 그때 당시에는 그 관외 사전 투표라는 제도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그때 관외 사전 투표가 약 10,000명 정도가 투표를 했어요. 근데 이번에는 관외 사전 투표, 그 다음에 선상 투표, 거소 투표가 5만 명이 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과연 어디에 소속되는지, 어느 지역에 소속되는지가 이거는 투표 분류상으로 나타나질 않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심곡동이 68%의 투표율을 보였다라고 하는 것에 그것이 과연 반영이 얼마나 되는지가 명확하게 투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심곡동이 적다라고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추이를 보면 부천이 4개 선거구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과거의 원미을 지역이라고 하는 아파트가 밀집된 지역은 평균 투표율이 77.8%가 나왔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구도심 지역이라고 하는 과거의 오정이라든지 그다음에 원미 갑 지역이라고 하는 이런 지역들은 네. 평균보다 현저히 낮은, 그래서 70%까지 떨어지는 투표 양상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보면 아파트의 투표 경향이 굉장히 강하고 단독주택이 좀 낮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은 아까 이제 투표함 정리에 있어서도 부천시가 과거 36개 동에서 10개 동으로 줄었잖아요. 광역동 체제가 되었잖아요. 이런 부분들도 약간은 영향을 좀 미쳐서 구도심 지역의 투표를 제고할 수 있는 홍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부족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은 여전히 듭니다. 네. 이제 표 분석을 해 보면 다음 선거에 대한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중요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자, 지금 저희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 대선 결과와 부천 표심의 결과는 달랐다. 지금 이게 또 핵심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이야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11%나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더 많이 받았어요. 자,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지 두 분의 의견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네. 먼저 조 변호사님. 예. 그 지난 대선에서는 인물과 정책보다는 네거티브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대선 결과에서 당선자는 있지만 승자는 없다. 이렇게 평하는 네. 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부천에서는 그런 네거티브보다도 인물과 정책에 더 집중해서 보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 부천의 시민들이 이 보다 좀 개혁적이고 진보적인 성향이 좀 있는 분들이 다수가 있는 그런 중산층의 다수의 부천 시민들이 이 나라의 미래에 대한 판단을 하고 투표를 하지 않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사실은 부천은 전통적으로 이제 수도권 서남부 지역에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아직까지도 민주당에게 그 역할을 좀 부여하고 기대를 하고 계속 투표를 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예, 이재준 교수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제 부천이 처해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제 환경에 대한 측면을 좀 살펴보고 싶은데요. 부천시가 전체 이제 인구가 지금 82만 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내국인은 한 80만 명 정도 수준이 되고 있는데요. 그분들의 평균 연령을 따져보니까 평균 연령이 약 43세 정도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니까 40대와 50대의 비율이 33.5% 정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 33.5%의 연령대인 40, 50대가 사실 민주당을 전통적으로 지지하고 있는 세대들이고요. 이 세대가 투표 경향성도 높고 민주당을 지지하는 경향성도 굉장히 높게 나타나고 있던 것이 그동안의 여론조사 결과였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일부 좀 반영이 됐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특히 지난 2010년도 이후로 부천시가 12년 동안 특정 정당이 국회의원, 그다음에 지방의회, 지방정부
등을 네. 전부 다 이제 장악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조직력적인 부분에서도 네. 부천시가 굉장히 국민의힘에 불리했던 것이 아닌가. 예. 특히 사전 투표를 보면 사전 투표가 부천시가 약 46% 정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서도 민주당을 지지했던 분들이 약 57%가 나왔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사전 투표라고 하는 것이 지지층을 최대한 많이 사전 네. 투표를 끌어왔다라고 봤을 때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조직력 부분도 굉장히 좀 취약했던 것이 아닌가. 그러한 것들이 부천시 입장에서 이번에 투표의 경향성으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조금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네. 자, 이제 선거구가 이제 부천에 이제 10개 선거구였는데 민주당이 전부 다 앞섰죠. 네. 예, 결과적으로. 자, 지금 선전 지역 어떤 표차가 지난 선거와 비교했을 때 이제 줄었는지 또 이런 모습도 볼 필요가 있어요. 네. 좀 뜯어서 해석을 좀 해보셨죠?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제가 이제 이거 해석을 할 때 네. 저희가 2019년 7월 1일자로 대동제가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네. 사실 그 전에 투표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투표구 분석과는 사실 좀 분석하기가 1대1로 대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예. 그래서 가장 최근에 투표를 했었던 2020년도 총선을 좀 비교해서 대비해서 좀 살펴보았는데요. 2022년 이번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면서 투표소는 총 179개 예. 투표소가 있었습니다. 이건 동일했었어요. 2020년의 총선에서도 동일한 양상이었었는데요. 예. 2020년도 총선에서 국민의힘 정당 소속의 그 후보자들이 각 투표소별로 이긴 투표, 그 예. 투표수는 전체에서 9개밖에 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면 부천 을 지역 같은 경우에 투표소가 약 50개가 되어 있었거든요. 그 50개의 투표소 중에 44% 정도가 예. 국민의힘을 지지를 했어요. 다른 지역들, 부천 병 지역이라고 하는 소사 지역, 또 오정 지역, 이런 지역들도 그런 이기는 투표소가 나오는 것들을 보면서 과거하고는 조금 달라진 형상으로 좀 우리가 해석을 해도 될 만한 요소들이 생겼구나. 이거는 2017년에 있었던 탄핵 직후의 대선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가장 최근에 2020년도 총선과 비교해서 보았을 때는 굉장히 약진하는 모습은 분명히 보이고 있는 예. 그런 형상을 확인할 수는 있었습니다. 예. 지금 이제 인천의 경우도 민주당 강세 지역에서 물론 이제 민주당이 결과적으로 이겼지만 표차는 줄었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이렇게 볼 때 이제 부천도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지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제 그렇죠. 이 줄어든 표차가 더 줄어갈 것인지 뭐 이런 해석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계십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인천이라고 하는 예. 것은 인천광역시가 8개의 네. 구하고 그다음 옹진군, 강화군 총 10개의 지방자치단체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10개의 지방자치로 구성되어 있는 인천시와 부천시를 단순 비교하기는 좀 그렇죠?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런데 추세상으로 보면 예. 부천이 과거에 서울시의 투표 경향성을 따라갔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근데 서울시는 4.5% 정도 국민의힘이 승리를 했고 인천시는 1.8%가량 민주당이 또 승리를 했어요. 그렇다면 부천시, 접경 지역에 있는 부천시의 입장도 사실 두 곳의 선거를 생각을 하면 상당히 근접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개연성들은 좀 마련이 되고 있다. 다만 부천시 입장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인구 구성비라든지 또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 실패했다라고 하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과연 부천 시민들이 얼마나 체감적으로 느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예. 중요한 것 같고요. 또 더군다나 예. 중요한 것은 부천시의 앞으로 시장이라든지 각 지방 의원 출마하시는 분들이 시민들께 얼마나 공감할 수 있는 생활 정책 내지는 시민적 정책을 수립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조 변호사님, 네. 지금 이번 대선 표심의 결과가 지난 대선 표심, 부천의 표심과 비교해 봐서 좀 바라본 시선도 있으실 것 같아요. 네. 네. 그 지난 19대 때는 안철수 후보나 유승민 후보도 같이 나왔었기 때문에 네. 그 수치를 비교를 하는 것보다는 18대 때그 네. 박근혜 후보하고 문재인 후보 왔을 때 그때를 기준으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그 18대 때는 그 문재인 후보가 약 53% 정도, 예. 그다음에 박근혜 후보가 한 45% 정도에서 한 7.8% 정도 차이가 났는데 이번 20대 때는
민주당 이재명 후보하고 윤석열 후보가 11.53% 차이가 났으면 18대랑 비교해보면 오히려 격차는 더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보면 18대나 20대 대선 때 민주당 후보가 득표하는 비율은 약 53% 돼 있는데 네. 18대 때 박근혜 후보가 45.75%를 얻었는데 예. 이번에 윤석열 후보가 42% 정도 얻었으면 오히려 예. 국민의힘 후보는 3.75%가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그 민주당은 안정적으로 지역에서 예. 좀 활동과 관리가 돼 있는 반면에 그 국민의힘 쪽에서는 특별히 예. 다른 인물이나 정책이나 이런 그 변화가 보이지 않는 것 때문에 이번에 그 수도권의 그 부동산 민심이나 이런 게 작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부천에서는 더 격차가 벌어지지 않았냐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또 지지난 선거와 비교하시니까 좀 약간 시간적인 좀 거리가 느껴지긴 하는데 네. 뭐 여하튼 지금 11% 표차가 그럼 다가오는 지방선거에서 유지되거나 벌어질 것인가 아니면 줄어들 것인가에 대한 판단도 예상도 해볼 수 있지 않겠어요? 네, 그 지난 대선 때 초기에 부동산 민심으로 꽤 격차가 벌어졌다가 나중에 이제 초박빙 상태로 와 있었는데 이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거티브보다는 인물과 정책에 대한 예. 그 경향이 왔었고 또 지지세가 결집하면서 2030 여성들이 많이 참여를 했는데 그 이제 민주당에서 이 결과에 대해서 되게 안타깝게 생각하고 새로운 결집하는 경향이 되게 많고 특히 지금 윤석열 당선인께서 새로 발표하신 인수위원회 구성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영산의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그 국힘의 의원이 그 검찰총장의 임기제가 보장되는 검찰총장이 예. 거취를 압박한다든지 또 여가부를 폐지하는 정책이라든지 이런 걸 어떻게 앞으로 할 것인지가 굉장히 영향을 미칠 것 같고 그런 결정 과정에서 그 당선이 예초했던 공약이라든지 이런 소통하고 국민과 합의하겠다는 이런 과정을 거치지 않는다고 하면 예. 그게 오히려 더 격차를 벌릴 수 있지 않을까. 적어도 민주당의 부천의 많은 시민들은 그런 부분을 지금 주의 깊게 관찰하고 계실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일단 제가 중요한 지점을 계속 좀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요. 왜냐하면 부천에서 되게 좀 그래도 표심에 대한 이해가 좀 전문적으로 갖고 계시기 때문에 자 허니문 기간이잖아요. 예, 지방선거는 대통령 취임 이후 불과 3주 뒤에 치러집니다. 자 이때에 그러면 지금 부천의 표심이 국민의힘에게 유리할 것이냐 민주당에게 유리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 좀 직설적으로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아까 이제 조영 변호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시가 이번에 그 과거보다 한 3% 정도 더 올라가는 그런 민주당의 이제 득표율을 보였다. 그건 뭐 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 기본적으로 부천시가 어느 예. 대선에서도 다른 지역의 평균 득표율보다 항상 높았는데 이번에는 조금 더 높았어요. 이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이제 토대는 사실은 그렇게 유리한 편은 아니지만 예. 말씀하신 것처럼 2022년 5월 10일 날 취임 이후에 6월 1일 날 선거이기 때문에 약 20일 후에 선거이지요. 사실은 그때의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금 더 땡겨서 보면 지금부터의 모습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인수위 차원에서 국민들에게 어떤 청사진을 계속 보여주고 심어주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제왕적 대통령으로서의 권한을 좀 내려주는 모습들을 보여준다면 아마 선전할 수 있는 기본적인 틀들은 마련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한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네. 예. 그 말씀드린 대로 대선의 후광을 입고 그 허니문 기간에 과연 어떤 모습을 보여줄 것인가가 국민들의 판단이 될 것이고요. 그 지방선거에 참여하는 후보들은 그 각 당에서 누가 더 간절하게 국민들께 시민들께 다가가서 그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부천시를 얼만큼 더 시민의 삶을 더 개선하고 나아게 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잘 제시하는지가 중요할 것이고요. 민주당은 이 지방선거에 대비해서도 지방자치 아카데미라든지 이런 교육을 통해서 꾸준히 이 젊은 인재들을 배양하고 있고 교육하고 있기 때문에 그 좋은 후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을 잘 살펴주시면 더 선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